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조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미 지난번에 조선이 어떻게 건국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다 나눠봤어요. 여기서 연표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갑시다. 1388년에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치를 장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391년에 과전법이라는 것을 실시를 해서 이것을 통해서 새로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경제 기반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92년에 조선을 딱 건국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 2년 있다가 수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한양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 텐데요. 우리 친구들 교과서를 먼저 한번 쓱 읽어본다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거든요. 선생님이랑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교과서, 역사는 무조건 한번 먼저 읽고 강의를 듣기. 그러면 선생님 약속한다. 분명히 더 잘 이해가 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화이팅을 외치면서 가보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았어. 이제 조선의 건국과 한양 천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육하 원칙으로 이해를 할 텐데요. 교과서 156페이지이죠. 조선 건국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 육하 원칙 중에서 왜만 빼고 같이 나눠 볼 텐데요. 우리 교과서를 한번 쭉 읽고 나면 여기 있는 이 괄호들을 우리 친구들이 혼자 힘으로 쭉 채워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156페이지를 같이 읽어보는 것에 목소리 기부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바로 8반의 장땡원 친구인데요. 이 친구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한번 이해를 해볼 텐데 귀로는 우리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요. 눈으로는 156페이지를 읽어보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캐치 해봅시다. 고려 말 이성계 등 신흥모인 세력과 정도전 등 급진파 사대부는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권력을 장악하고 과전법 등 각종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어 고려 왕조의 체제를 유지하며 개혁을 추구하자고 주장한 정몽주 등 일부 온건파 사대부 세력을 제거한 후 새 왕조를 열었다. 태조 이성계는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였다. 한양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남쪽으로는 한강이 흘러 육로와 수료 교통이 편리하였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적을 막기에 유리하였다. 또한 조선은 성례학을 국가 통치의 근본 원리로 삼아 이를 기준으로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갔다. 네,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목소리였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빈칸 같이 채워봅시다. 조선 건국 누가? 그래요.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과 함께 누가 손을 잡았어요? 네, 정도전 등 급진파 사대부가 함께 조선을 건국했죠. 언제? 첫 번째 문단 맨 끝에 가보세요. 괄호 그래, 1392년에 나라를 짓게 되죠.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우리 여기를 수도로 옮긴다 그랬어요. 어디? 그래요. 한양을 수도로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건국했다? 조선을 건국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 교과서 두 번째 문단 보면 굵은 글씨로 한양 나오죠.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한양을 수도로 삼은 이유 세 가지를 넘버링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1. 한반도 어디에 있다? 그래요.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죠. 그리고 두 번째, 한강이 흘러서 무엇이 편리하다? 그래요. 육로와 수로 교통이 편리하다. 세 번째, 주변이 뭐로 둘러싸여 있어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무엇에 유리해? 그래,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 굉장히 유리했던 곳이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한양을 수도로 삼았다는 거 기억합시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입니다. 건국 세력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시한다고요? 그래, 과전법을 실시했는데 우리 날개 부분을 봅시다. 날개에 보면 읽어볼게요, 같이.
관료에게 경기 일대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 여기 봐봅시다. 중요한 부분 어디 일대? 그래요. 경기 일대예요. 왕이 살고 있는 곳 그 주변을 우리는 경기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한정하여서 수조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 이곳이었을까? 이곳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누군가의 것을 뺏어서 새로 권력 잡은 사람들한테 주겠죠. 그럼 봅시다. 그 결과 누구의 경제 기반은 약화되고? 그래요. 권문세족. 선생님 권문세족이요? 아직 과전법 실시된 시기는 고려 시기였거든요. 이해되죠? 그리고 누구의 경제 기반이 강화됩니까? 그렇습니다. 신진 사대부의 경제 기반이 강화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성리학을 통해 성리학을 통치 근본 원리로 채택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 성리학이 뭐예요? 성리학은 유교, 우리 친구들 알죠? 유교의 한 뿌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많은 가지가 있잖아요. 유교의 많은 뿌리보단 가지로 이해합시다. 많은 가지 중에서 성리학은 우주의 생성, 인간의 심성, 사람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탐구를 하는데요. 관련된 인물로 우리는 1,000원 그리고 5,000원권 지폐에 있는 인물 누구? 그치, 이황과 이희를 통해서 이 성리학은 더욱더 체계를 잡아갔답니다. 국가기틀의 확립입니다. 우리는 5명의 왕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원래 성종 때까지는 9명의 왕이 있지만 즉위기간이 짧았거나 아니면 업적이 너무 미미한 왕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5명을 통하여서 어떻게 국가기틀이 확립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태조입니다. 이성계는 이 사람이 국가의 처음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영향을 줘요. 궁궐을 어느 위치에 지어야 되고 종묘 사직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큰 4개의 사대문의 이름은 무엇으로 하고 기타 등등등 관련 있는 바로 정도전이란 사람이죠. 정도전은 성리학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고자 했고요. 왕보다는 재상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추구하게 돼요. 왕보다는 훌륭한 신하 중심인 거죠. 그래서 태조의 아들이었던 이방원과 충돌을 조금 하게 되는데요. 태조 다음에 왕위를 누가 계승하게 될 건지에 따라서 왕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2차례의 왕자의 난이 있습니다. 이 왕자의 난을 통하여서 이방원은 정도전 등의 반대파를 싹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실시한 것이 신분증, 즉 호패법을 만든 것이었죠. 이 그림에 보면 이 호패는 당시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지니고 다녀야 되는 신분증인데요. 여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호패의 재료도 다르고요. 그 쓰여져 있는 내용도 다르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같이 보죠. 이름은 쇠 김자에다가 기쁠 희자를 쓰네요. 그래서 김희라는 분이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기유생이라고 쓰여 있어요. 기유년에 태어났다라는 건데요. 기유년은 지금 1729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29년에 태어나신 이분, 여기서 문제. 현재 2020년은 무슨 년? 그래, 경자년. 잘했어. 만약에 이 호패가 우리 친구들 것이었다면 2006년에 태어났으니까 병술년, 이렇게 병술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죠. 옆에는 개사 쓰여 있습니다. 개사년은 1773년이에요. 이때 이 사람이 과거 시험 중에서 문과를 시험 봐서 합격을 했대. 과거 시험을 본 해가 바로 개사년이었고 과거 시험 중에서 문과에 합격했다라는 거죠. 29년에 태어나서 73년에 합격했으니까 약 39, 49, 49, 59, 69,
약 45세가 되어서 과거 시험을 합격했네요. 이때는 굉장히 어려웠다니까요. 자, 이거는 우리의 학생증이죠. 사진과 이름, 그리고 우리 학교 마크, 학교 이름, 학교 사이트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우리 이전에 지금은 우리 플라스틱이지만 작년까지는 종이 학생증을 썼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친구들의 생년, 월일, 몇 학년, 몇 반인지도 정보가 같이 담겨 있었죠. 이러한 호빼법의 실시로 인구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유리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16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주게 되다 보니까 인구 파악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세금과 군역 확보에도 짱이야.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16세 이상의 남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많이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악하기가 굉장히 좋아졌겠죠. 뿐만 아니라 이방원은 공신과 왕자의 사병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친구들 사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병사예요. 이 사병을 없앤 이유는 뭐냐면 자기도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 사병으로 일으켰거든.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자기를 통해서 알았겠죠. 그래서 사병을 없애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세종을 봅시다. 유교 이상에 맞는 정치 실현 추구했고요. 알고 있지? 그리고 학문 연구를 하기 위해서 궁궐에 집현전을 세웁니다. 우리 친구들 경복궁에 가게 되면요. 중심에 근정전이라는 건물에서 왼편에 있어요. 거기에 수정전 자리가 옛 집현전 자리입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서 없어져서 다시 지어진 게 수정전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했고요. 전세 제도도 정비하는데요. 밭전자에 조세할 때 그 세예요. 토지에 해당하는 세금과 관련된 제도인데 그 해의 풍년, 흉년을 파악하고 또 토지가 얼마나 비옥한지를 따져서 조세를 그 해마다 차등적으로 매겼던 거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하는데요. 단종의 삼촌이었어. 즉 세종의 다른 또 아들이었던 거죠. 자기 조카를 몰아내고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현전의 기능도 없애버리고요. 왕과 신하가 함께 유교 경전에 대해서 토의 토론했던 경연이라는 것도 없애요. 하지만 세조는 그래도 업적이 굉장히 많답니다. 자, 이것을 실시해요. 바로 직전법을 실시를 해서 직전법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 지금 모든 관리가 아니라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거예요. 파격적이었겠지. 그리고 군사제도도 정비하고요. 그 다음 성종 때는 집현전의 기능과 같은 기능을 하는 홍문관을 설치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통치제도도 정비하면서 없어졌던 경연도 재실시합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이것을 완성했습니다. 바로 경국대전이죠. 경국대전은 우리 세조 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되는데 그 국가의 통치 규범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법전, 헌법이랑 똑같아요. 이것을 완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157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료실을 보세요. 거기에 경국대전을 통해 알 수 있는 조선의 모습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조 얘기가 나오죠. 우리 다음 시간에 조선의 정치기구 얘기를 하면서 의정부 밑에 있는 6조를 살펴볼 텐데요. 그 6조는 담당하는 역할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국대전은 이 6조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 외에도 백성들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떤 점을 지켜야 되는지 그러한 규범들이 설명이 되어져 있죠. 여기 봅시다. 남자는 15, 여자는 14살이 되어야 서로 결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너희는 이 당시 태어났으면 벌써 결혼할 수 있는 거지. 또 여기 세 번째 봅시다. 관청의 여종에게는 해산 전 한 달, 해산 후 50일의 휴가를 준다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도 육아휴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님은 한 자녀에 대해서 1년의 육아휴가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파격적으로 복지정책을 내놓았던
왕이 있어. 이미 너희도 알아. 훌륭해. 훈민정음 누구? 그래,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의 복지 정책을 봅시다. 첫 번째 칸에 있는 여자가 이렇게 배 엄청 불러있죠. 노비의 출산 휴가는 기존에 7일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어. 7일 만에 다시 일을 해야 되면. 그걸 보고 세종은 100일로 연장을 해줍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출산이 임박한 노비의 경우 출산 1개월 전부터 휴가를 쓰게 해요. 그래서 총 130일의 휴가를 주고요. 가운데 그림 보세요. 여기 보면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휴가를 줍니까? 여기 남편에게도 지금 30일의 휴가를 주잖아요. 그래서 산모를 도울 수 있도록 했고요. 만약에 새 쌍둥이를 낳았어. 그러면 남녀 구분 없이 쌀과 콩 100석을 주는 거예요. 이만큼 세종은 다양한 업적도 있었지만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돕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던 왕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겠지? 뭘 기억해야 돼? 바로 뜬금없이 선생님이 세종의 복지 정책을 얘기하진 않았겠죠? 세종대왕의 복지 정책 우리 친구들 별도로 노트 필기해 놓으세요. 마지막 파트죠. 대외관계와 외교정책 부분이에요. 이제 조선은 사대와 교린 관계를 통해서 외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대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긴다라는 거고요. 교린 같은 경우에는 이웃나라와 사계 교라는 거예요. 이웃나라와는 대등한 입장에서 사귀어서 국가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외교 관계를 사대 교린 관계라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4대 관계에서는 바로 중국에 있는 명나라와의 관계였습니다. 초기에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성계가 정도전을 통하여서 요동 정벌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방원, 즉 태종 때에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4대 관계가 유지되게 됩니다. 조선은 명나라를 큰 나라로 섬기면서 이제 매년 조공품을 바치게 되고요. 명나라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제 선진 문물을 조선에 전해주게 되죠. 교린 관계를 봅시다. 교린은 여진과 일본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과 사이가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잖아요. 지금 강경책은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토벌이란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즉 채찍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진을 봅시다. 자, 최윤덕을 파견해서 압록강 위역에 이것을 설치하죠. 즉 사군을 설치하고요. 김종서를 파견해서 두만강 부분에는 뭘 설치? 육진을 설치해서 여진에게 압박을 주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일본을 쳐다봤을 때에 보이는 중간에 섬이 있어요. 바로 스시마 섬인데 이곳을 토벌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당근책이 바로 회유책인 거죠. 조선에 협력하거나 조선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관직이나 토지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부산포나 제포, 연포를 개항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제한적으로 교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교과서 159페이지에 있는 조선 전기 대외관계 지도 있어요. 지도로 방금 설명한 내용, 위치, 장소, 조공품, 교역품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복습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가져야겠죠? 오케이. 복습 중요하다. 바로 지금 영상 끝나자마자 15분만 투자해도 될 거야. 충분해. 복습하는 너희들을 선생님은 사랑으로 응원해요. 우리 용녀 2학년 화이팅! 역사는 쉽다.